그동안 올린 일병 시절 이야기를 주제별 합본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일병 시절 217번째 이야기. 소원수리 1. 소원수리라는 말은 군대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이라면 소원수리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한두 번씩 있을 것입니다. 소원수리는 군대 생활 중 겪는 불편한 사항이나 불만사항, 상급자나 선임병들의 부당한 지시나 폭행, 기타 불합리한 것들에 대하여 익명으로 상부에 제보하는 것으로 주로 쫄병들이 소원수리를 작성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무 때나 작성하면 누가 소원수리를 했는지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할 수 없고, 가끔 상급 부대에서 단체로 소원수리를 받을 때 익명으로 갖가지 억울한 사연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처음 소원수리를 쓴 것은 논산훈련소 수료 직전이었습니다. 훈련소 퇴소를 앞두고 연대 참모가 나와서 입대 후 처음 들어보는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훈련 받는 동안 불편했던 점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있으면 아무 주저할 것 없이 익명으로 써내라. 여기서 작성한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쓰도록 해라. 하며 백지 한 장씩 나눠주고는 정말 조교나 기관병 하나 없는 내무반에서 우리에게 소원수리를 쓰게 했습니다. 사실 훈련소 생활을 돌아보면 부당한 일이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써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니 훈련병을 가르치는 군인으로서 내무반장이나 조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넓은 마음으로 별다른 내용을 쓰지 않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퇴소하는 날, 그동안 우리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조교 중 상병 한 명이 군장을 메고 더블백을 들고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거수경례를 올려 붙이더니 조금은 상기되고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자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이 여러분께 고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수리 결과로 인해 저는 오늘부로 부대 전출을 명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린 점을 사과드리며 다른 부대에 가서 남은 군생활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나는 그동안 저승사자같이 느껴졌던 그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단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원수리는 자대가 배치되는 과정과 자대 배치 이후까지 몇 번 더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원수리는 반드시 후유증을 가져왔고 한동안은 그로 인해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대에서 경기하는 소원수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이라는 곳에서 작성하는 소원수리였습니다. 용사의 집은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인 휴게소라는데 휴가병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소원수리를 받는데 이 소원수리는 국방부에서 직접 검토하게 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육본을 통해 해당 군과 군단, 사단 등 상급 부대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에 해당 부대는 발칵 뒤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가병들에게는 가급적 용사의 집을 이용하지 말 것과 이용하더라도 소원수리는 절대 쓰지 말 것을 교육시켜 출발시키고 있었고 실제로 나도 첫 휴가를 떠나면서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국군이날 행사와 그 이후 빡빡한 훈련 일정 등으로 소원수리 없이 지내왔는데 1982년 1월 23일 토요일에 갑자기 대대에서 소원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날도 팀 스피리트 훈련을 대비한 20km 완전군장 행군을 오전 동안 마치고 오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달이 왔습니다. 각 소대 1, 2등병은 즉시 동작을 멈추고 3소대 내무반으로 집합. 처음에는 왜 1병과 2등병들만 집합시키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대 정훈장교가 들어와서 소원수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대 각 중대 1, 2등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원 수리를 쓰고 우리 대대는 곧이어 동계훈련을 나왔고 일주일 동안 야전 생활을 하고 1월 말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소원 수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것은 동계훈련장에서 중대장을 통해서였습니다. 28일 밤에 중대장 교육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번 1위 등병 소원 수리는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왔다. 아무리 자유롭게 쓰라고 해도 군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요즘 신병들은 너무 군기가 빠져서 군대가 자기 집 안방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평상시 병사들을 많이 이해하고 다독여주던 중대장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때에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18번째 이야기. 소원수리 2. 대대의 1위 등병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를 쓰고 우리가 혹한기 동계훈련을 나갔다가 부대로 돌아온 뒤부터 우리가 쓰고 간 소원수리에 대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뜬 소문인지 알지 못한 채 소문은 또 다른 얘기거리를 생산하면서 퍼져나갔습니다. 주로 들리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은 구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군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소원수리로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맞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년 뭐월 뭐일 뭐시에 어디서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맞았다고 자세히 적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타에 관한 내용은 각 중대 공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식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식사량이 적다는 것은 기본이고 분대장과 고참들은 먼저 밥을 타먹고 쫄병들은 늦게 타먹는다는 것과 식기를 쫄병에게 맡겨 씻게 하는 것 등이 많은 불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식사 배식에 대하여는 정량 배식을 해달라는 것과 이를 위해 자유 배식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고 간식으로 건빵을 규정대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간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건빵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내무생활에서 분대장과 고참들의 억압적인 태도와 폭언, 욕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병장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했고 어떤 분대장은 욕을 15가지나 한다고 적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분대장에 대해서는 짐작 가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 3소대 하사였는데 그는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 분대장은 성격이 나쁘거나 난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반대로 사람 좋고 조금만 알고 지내면 농담도 잘하고 싹싹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고 개인적으로 나에게도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말하는데 욕설을 많이 섞어 한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그 사람에 대해 알면 아무렇지 않은데 처음 보는 신병들에게는 그의 말이 충격적으로 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장이나 소대장, 인사계 등에 대한 불만도 여러 가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점호를 앉아서 취하자는 말도 나왔다고 하고 어떤 고참은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빼앗아 보았다는 이야기까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를 이야기들이 소문되어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소원수리 쓰라는 말이 유행처럼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소원수리의 결과에 대하여 중대 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른 중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대장, 병장, 상병 등 고참들과 1위 등병 등 쫄병들이 은연중에 분리된 것입니다. 즉, 소원수리를 쓴 쫄병들과 소원수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 사이에 벽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중대 간부들까지 고참들 편으로 가세하면서 쫄병들에게는 실현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이 몸을 사리는 것 같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월 6일 대대에서 중대장 회의가 있어 다녀온 중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육 내용은 군기 빠진 1,2등병들에 대한 질책과 이들의 군기문란에 대하여 가차없는 제재 조치였습니다. 모든 내무 생활에서 분대장과 고참들은 쫄병들의 생활을 체크하고 규정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얼차려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장, 보행군기, 식사군기, 관물, 총기, 내무생활 모든 분야에 대한 감시와 통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날 이후부터 대대 분위기가 살벌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 소원 수리에 대한 내용들이 떠돌 때는 고참들이 몸을 사리더니 대대 지휘부에서 쫄병들 군기를 잡으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지휘관들이 고참들 편을 들어주니 쫄병들에 대한 통제와 압제가 더 심해진 것입니다. 결국 소원 수리의 결론은 느슨해진 쫄병들의 군기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파악한 상부에서는 이를 다잡기 위한 처방을 내린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팀 스피리트라는 큰 훈련을 앞두고 소원 수리는 쫄병들을 다잡고 군기를 확립하려는 또 하나의 굴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50 군사정권 출범 후에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입대를 해서 전방 부대로 들어왔고 이들이 과거 폭력적인 군대 문화에 부적응하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을 기존의 군대 문화로 예속시키려는 목적이 이번 소원 수리 속에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980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선임병들 중에는 대학 졸업자나 재학생은 거의 없었는데 우리 후임병들은 절반 이상이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에 입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군대 문화에 대하여 논리적인 불만을 가지고 암암리에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때의 소원 수리는 큰 폭발력을 가지고 상당 기간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19번째 이야기. 식사 배식 유감 1. 옛말에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고 했지요.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문제는 그 자체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예전 군대는 배고픈 군대였습니다. 배고픔이 군대 생활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쉴 틈 없이 실시되는 훈련으로 몸은 힘들고 지치는데 식사 배식량이 적으니까 먹고 뒤돌아서면 벌써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군인들 밥은 정부미로 통하는 혼합곡이었습니다. 쌀과 보리가 6대4 또는 7대3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것인데 쌀의 비율이 높더라도 밥을 보면 시커먼 보리가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요즘 보리밥은 건강식으로 일부러 식당에 가서 사 먹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들에게는 보리밥 대신 하얀 쌀밥을 먹는 것이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내가 군대 와서 여러 부대를 거치면서 각각의 부대가 식사 배식 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입대장정으로 있을 때는 각 내무반별로 식사당번을 정해 식사를 타다가 식기에 배식해 놓으면 모든 내무반원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식기는 식사당번이 다시 모아서 세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입소대는 짧게는 2-3일부터 길게는 2주까지 대기하므로 어떤 사람은 식사당번을 해보지도 못하고 훈련소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논산훈련소 30연대에서는 역시 각 소대별로 10명씩 일주일 주기로 돌아가며 식사당번을 했습니다. 식사당번이 식사를 타다가 내무반에 배식해 놓으면 나머지 인원이 훈련을 마치고 들어와 식사를 제공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묵념을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식기는 각자가 세면장에서 세척해 소대 식기보관함에 보관했지요. 물론 야외교장에서 훈련할 때는 그곳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기는 그곳에 있는 것을 받아 식사하고 우리가 세척해서 반납했습니다. 다만 수저는 우리 개인이 지급받은 것을 사용했으므로 훈련장에 갈 때에도 수저를 꼭 챙겨가야 했습니다. 만약 수저를 가져가지 않으면 나뭇가지를 꺾어 그것으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수저는
나중에 자대에서 야전훈련 중에도 항상 휴대해야 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행군 중에 군복 호주머니에 수저를 꽂고 가는 전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식사당번은 일종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7시에 해야 했으므로 식사당번은 1조점호에서 열애하고 식사를 타러 갔고, 점심과 저녁도 영내교육에서는 남들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마치고 돌아와 식사 배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권은 식사 배식을 하면서 사전 시식할 기회가 주어지고, 또 내 밥은 꾹꾹 눌러 담고 고기라도 나오면 내 국그릇에 더 많은 고기를 넣는 것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배출되어 중간에 일시 머물게 된 춘천 백삼보충대는 내 군생활 중 식사에 관하여는 가장 꼬시절이었습니다. 백삼보충대에서는 밥은 자유배식을 하고 다른 반찬은 취사병이 배식해주는데 더 달라고 하면 거의 군말 없이 더 주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늘 배고팠던 우리들에게 내 맘대로 밥을 퍼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습니다. 이 사단에 배치되어 소양강을 건너 도착한 사단 보충대에서는 식사 시간에 각자 자기 식기를 들고 취사장에 가서 배식구에서 밥을 비롯한 국과 반찬을 취사병으로부터 배식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단 교육대 훈련병들과 함께 밥을 먹었는데 우리 전입병들과 훈련병들과는 그 대우가 천지 차이였습니다. 사단 훈련병들의 식사 시간은 내가 본 군대 식사 중 최악이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조교가 동작 그만하고 이어 입안에 오물 제거를 외치자 먹고 있던 음식을 식판에 뱉고 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잔반을 버리러 가는 도중에 식판에 밥을 먹다가 조교들에게 욕을 들으며 기합받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논산훈련소와는 전혀 다른 딴 나라 군대 같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입병들은 기관병 대접을 받으며 식사를 했는데, 다만 식사를 받으면서 큰 소리로 번호를 하면서 식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전입병들은 들고 나는 인원이 많아 정확한 식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식기 세척은 당번을 정해 그 당번들이 한꺼번에 모아 세척했습니다. 식기 세척장이 좁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2연대에 전입되던 날, 밤에 연대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연대 수송대 내무반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 연대본부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그곳은 밥은 자유배식이고 나머지 반찬은 취사병이 배식해 주었습니다. 식기 역시 각자가 세척했습니다. 그 뒤 연대 정원과에 파견 나갔을 때도 역시 연대본부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대대 11중대에 배속되어 마침내 내가 군생활을 할 자대에 와서 보니 식사는 중대 단위로 모여서 대대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했습니다. 식기는 소대 단위로 내무반에 있는 보관함에 보관했다가 식사 시간이면 꺼내 사용하는데, 개인별로 자기가 사용하는 식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고참들은 깨끗한 새 식기를, 그리고 쫄병들은 음식물 때가 불그스름하게 찌들어붙은 식기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0번째 이야기. 식사 배식 유감 2. 자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식기를 들고 가는데, 이때 식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내가 처음 자대 전입 갔을 때에는 소대 쫄병들이 소대 고참들 식기를 함께 들고 가서 식사를 타다가 고참에게 바치고 자기는 나중에 타서 먹다가 고참 식사가 끝나면 잽싸게 그 식기를 가져다가 그 식기와 자기 식기를 함께 세척했습니다. 식기 세척은 쫄병들 서너 명이 소대 고참들 모든 식기를 모아서 닦고, 고참들은 빈몸으로 느긋이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들에 대해 상부로부터 제재가 들어와서 엄격 단속을 실시하는 바람에 고참들도 어쩔 수 없이 식기를 들고 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ROTC 소대장들이 자대 배치된 1981년 7월부터 신임 소대장들이 연병장과 식당 입구 등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고참들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임 소대장들은 그야말로 먹이를 노리는 사자들처럼
군기 위반자들에게 현찰박치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이어 국군이 날 행사 연습이 시작되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각자가 자기 식기를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한두 달 지나며 자대 생활이 안정되자 또다시 고참들의 식기를 쫄병들이 챙겨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대 식당에서 배식은 오로지 취사병들이 나눠주는 것에 만족하고 먹어야 했습니다. 혹 밥이나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취사병들이 들고 있던 쇠국자나 주걱으로 식판을 내려쳐 어떤 때는 식판이 깨져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쫄병들은 밥이나 반찬을 적게 주더라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등병 시절 사단 병참대에 경계 파견 나갔을 때 그곳 병참대의 식당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사단의 모든 보급품을 관리 배급해주는 부대이니만큼 식당도 그만큼 풍성했던 것입니다. 밥은 자유배식이고 반찬도 언제든지 더 달라고 하면 아무 제재 없이 더 주었습니다. 사회에 있을 때 여느 회사 식당보다도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이런 부대가 다 있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그러나 파견 생활이 끝나고 자대 복귀 후에는 또다시 예전의 팍팍한 생활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982년 1월 23일 대대에서 소원 수리를 받은 결과 바로 이 식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소원 수리에서 구타 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불만 사항이 바로 식사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를 정량 배식과 자유 배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에서는 2월 8일 월요일부터 자유 배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속으로 기뻐하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사단 병참대나 연대본부 식당에서의 자유 배식을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배고프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식당으로 가보니 자유배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자유배식은 커다란 통에 밥을 담아놓고 각자가 자기 먹을 양을 퍼가는 것이었는데 대대 취사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각 소대별로 식판 하나씩을 할당해주고 그것을 각 소대원들이 나눠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화기소대는 다른 소총소대와는 달리 식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밥을 조금 덜어내고 주었습니다. 밥은 소대별로 배식하도록 하고 반찬과 국은 예전처럼 배식구를 통해 배식을 했습니다. 자유배식 첫날 대대 식당 안이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00명 대대병력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은 식당 안에서 소대별로 식판을 받아놓고 배식을 하고 또 반찬은 취사장 배식구에서 받아야 하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연대 지원중대까지 우리 3대대 식당으로 오는 바람에 우리 대대 본부중대를 포함한 6개 중대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더 심했습니다. 이건 자유배식을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정량 배식과 자유배식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해주겠다는 대대 지휘부와 취사장의 얄팍한 엄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취사장에서 내놓은 식판 배식의 이유는 한 식판이 한 개 소대 정량인데 만약 전체 자유배식을 해서 먼저 먹는 부대가 자기 정량보다 많이 퍼다 먹으면 후속 부대는 밥을 먹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판 배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야전에 나가 일종을 정량 배급받아 직접 취사를 해보면 먹고도 남을 만큼 그 양이 많았던 것입니다. 2월 8일 하루 동안 대대 식당에서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결국 대대에서는 내일부터 예전처럼 배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의 자유배식 소동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동의 와중에서 한 가지 정량 배식으로 바뀐 것이 있으니 일요일마다 먹는 라면입니다. 그동안 라면을 큰 솥에 많은 양을 끓여서 배식했는데 그것을 라면은 스팀으로 찌고 국물을 따로 끓여 부어주는 방식으로 2월 7일부터 바꾼 것입니다. 이는 논산훈련소에서 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식은 그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1인당 라면 2개가 정량인데 그 정량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또 한꺼번에 끓여주면
나중에는 라면이 퉁퉁 불어서 맛이 떨어지는데 스팀으로 쪄서 주면 불지 않아 늦게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란도 날계란으로 한 개씩 정확히 분배되어 그 또한 정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식사 배식에 대한 작은 소동을 통해 우리에게는 자유 배식이 먼 나라 이야기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1번째 이야기. 중대장 이취임식. 김철곤 중대장과의 1년 1. 1982년 2월 19일 금요일. 그동안 우리 32연대 11중대를 지휘했던 중대장 김철곤 대위가 춘천 2군단 군수사령부로 전출되어 가고 새로운 중대장으로 김성대 대위가 부임해 왔습니다. 김철곤 대위가 우리 중대장으로 부임해 온 것이 1981년 2월 5일이었으니까 1년 15일 만에 이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중대장이 한 번 부임하면 1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므로 김철곤 중대장은 훨씬 빠른 시일에 이임한 것입니다. 군수병과에 대해서 언젠가 김철곤 중대장이 우리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군인들은 전투병과를 해야 인정도 받고 진급도 빠른데 미군 같은 경우는 군수 분야를 가장 선호하고 진급도 빠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군수나 병참 쪽이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듯 본인이 평소에 희망하고 있던 군수사령부로의 전출이라면 비록 승진은 아니더라도 그의 소망에 따라 영전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우리들은 그가 이렇듯 빨리 영전에 가는 것은 지난해 우리 중대가 육본 교육사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의 교육사열이 육군본부에서 발행하는 회보에 칭찬일색으로 실릴 정도였기 때문에 중대장의 근무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철곤 중대장이 우리 중대를 지휘한 지난 1년, 우리 32연대 3대대 11중대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크게는 국군이날 행사 참가부터 각종 훈련과 특정 등으로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대는 다른 부대는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육본 교육사열에 2번씩이나 참가하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직접 교육사열의 대상 부대가 되어 장거리 행군과 행군 후 전투 능력 평가를 받았고, 또 한 번은 육본 교육사열을 받는 11사단의 대항군으로 투입된 32연대의 일원으로 10박 11일 동안 양구, 인제, 홍천 일원을 누비며 훈련을 뛰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는 이 기간이 군대 생활을 막 시작한 이등병과 일병 시절로 쫄병 시기를 온전히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쫄병으로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난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내가 김철곤 대위를 중대장으로 만났다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병부대 편제에서 중대단위 부대는 군대 생활의 중심입니다. 모든 주요 생활이 중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보급, 경계 근무와 훈련 등이 중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중대장은 중대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중대 살림을 맡아 하는 인사계를 중대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기에 군인들에게 중대장은 참으로 중요한 위치의 인물이었습니다. 중대장을 잘 만나면 군대 생활을 그만큼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능력 없거나 독한 중대장을 만나면 군대 생활이 어렵고 팍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자대 생활하는 동안에 3명의 중대장을 만났습니다. 1981년 1월 24일 내가 처음 자대 배치되어 갔을 때 우리 32연대 11중대장은 남구락 대위였습니다. 그는 이름과 이미지가 딱 들어맞는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체격도 큰 편인데다가 얼굴이 불그레하고 인상이 우락부락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대원들은 그를 왁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남구락 대위와는 10여일의 짧은 시간 함께 근무했기 때문에 그와의 추억거리는 없습니다. 다만 남구락 대위는 대대 작전장교로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같은 대대에서 계속 마주치며 생활했습니다.
1981년 2월 5일 새로운 중대장이 부임해 왔는데 이때 새로 온 중대장이 김철곤 대위였습니다. 신임 김철곤 대위는 그 이름처럼 왁구장과는 이미지가 확 달랐습니다. 키도 보통이었고 체격도 보통이었지만 다부진 몸매였고 얼굴도 가무잡잡한 것이 강인한 인상의 소유자였습니다. 더욱 특이한 것은 그의 이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자신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종합해보면 그는 본래 사병으로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월남전에서 공을 세웠고 그는 사병에서 장교로 지원하여 임관한 간부사관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병들의 애환을 잘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사단 병참대에 경계 파견 나갔을 때 고참들이 이등병인 나에게 상병계 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소위 마이갈이 상병이 된 것입니다. 병참대 병사들에게 우리 파견부대원들이 꿀리지 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시에 순찰 나온 중대장 앞에 나는 여지없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등병 주제에 상병계 급장을 달고 중대장 앞에 섰으니 참으로 난감했고 중대장의 질책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은 한바탕 호탕하게 웃더니 한마디 하고는 끝이었습니다. 야, 윤태상, 내가 벌써 상병이야? 이런 중대장이었기 때문에 힘든 쫄병 시절을 보내면서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일병 시절 222번째 이야기. 중대장 이취임식. 김철곤 중대장과의 1년 2. 내가 김철곤 중대장과 함께 보낸 1년은 이등병과 일병 시절로 오롯이 쫄병 시절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사단인 노도부대에서의 쫄병 시절은 군인으로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만난 김철곤 중대장은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완숙한 군인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병으로 진급하던 1981년 6월 1일 중대 내 진급자 10여 명이 중대장에게 진급 신고를 하러 중대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중대장께 진급 신고를 마치자 김철곤 중대장은 서랍에서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내는데 보니까 국산 양주 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잔에 한 잔씩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자 중대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중대장이 주는 진급주야. 한 잔씩 마셔. 그리고 군대 생활 잘해라. 진급주를 마시고 소대에 돌아와 이야기했더니 모두들 우리 부대가 생긴 이래로 중대장이 사병에게 진급주 주기는 처음일 것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김철곤 대위가 중대장 재임 중 가장 힘든 순간은 아마도 육본 교육사열 행군 때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중대장 역시 우리와 똑같이 군장을 메고 절룩이며 걸으면서도 우리들을 독려하며 낙없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힘들지. 중대장도 힘들다. 그러나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다.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한 걸음 짧아진다. 끝은 반드시 온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중대장을 보면서 우리는 지휘관으로서의 중대장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로서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장이었지만 엄하고 추상 같을 때는 서리빨 같이 단호했습니다. 준비태세 훈련으로 9.15 고지를 넘어 인제로 갈 때 산악행군에서 나구한 장화무계 상병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자 중대장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이라면 중대장은 낙오병을 기다리지 않는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전체 중대원을 희생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오늘 전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상병을 9.15 고지 경비소대에 맡기면서 그를 잘 보살펴 주도록 챙겨주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같은 따스한 마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육격 훈련 때에는 낮에 힘들었을 우리들을 배려하여 야간 교육을 거의 안 하고 일찍 텐트로 돌아가서 쉬게 하였고 야전 훈련에서 모든 상황을 분대장을 통해 전달하므로
모든 중대원들이 작전의 개념을 알고 훈련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도법에 능해서 훈련이나 작전 등에서 헤매거나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시 김철곤 중대장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월남전에 참전한 경력 등으로 볼 때 30대 초중반쯤 되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관학교 출신들이 20대 후반에 중대장이 되는 것에 비하면 좀 늦은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는 부대 앞 구암리에 집을 얻어 새빵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부임해 왔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자녀는 알 수 없으나 사모님은 자그마한 체구에 아직 아가씨 티가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가끔 훈련 등으로 중대장이 퇴근하지 못하면 간식 등을 해가지고 부대로 들어오셨는데 한 번은 우리가 야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니 전 중대원들에게 나눠줄 부침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모두들 한 쪽씩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철곤 중대장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배려한 것이 얼마 전에 소개한 혹한기 동계훈련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난 혹한기 동계훈련은 매일 야간 교육이 들어있었는데 그때마다 중대장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야간 교육 시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교육으로 대체하여 우리를 힘들지 않게 배려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깊이 생각지 않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그의 이임 소식을 듣고서 중대장이 우리에게 베푼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곤 대위가 우리 32연대 11중대장으로 근무한 1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스키훈련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고 스키훈련이 무산된 이후 혹한기 동계훈련을 필두로 준비태세 비상훈련, 육격훈련, 6본 교육사열 행군, 중대 ATT, 그리고 국군이날 행사 참가, 대대훈련과 대대 ATT, 11사단 교육사열 대항군훈련, 혹한기 동계훈련 등 굵직한 훈련과 각종 측정 등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군대라는 통제되고 삼엄한 조직 속에서 그리고 내가 군인으로서 가장 힘든 쫄병 시절에 만났던 김철곤 중대장. 중대 회식 시간에 별이 빛나는 밤해를 멋지게 부르고 대항군 훈련 중에 홍천 산골짜기에서 옛 시인의 노래를 가르쳐 주었던 김철곤 중대장. 그런 중대장을 내가 쫄병 시절에 만났던 것이 어쩌면 행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를 통해 나는 많은 걸 배우고 느꼈으며 그 과정을 통해 군인다운 군인으로서 완성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 대한 추억은 오늘까지 잊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겠죠. 김철곤 중대장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추억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백